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서 계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어떻게 중간에 목소라도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도착해서 이 로비에서 학생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법학관이라고 그러는데 사회과학대가 여기 다 있다니까 반갑고요. 중앙대에 사실 굉장히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목요일도 하고 또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목요일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와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요. 최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과찬의 소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든지 같이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말씀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질문을 받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칠긴 한데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제가 정치의 경쟁력이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정치의 경쟁력하고 경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저도 제가 정치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 다닐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앙대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정치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는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가가지고 경제학 공부를 했고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에 젊을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세종에 가 있는 KDI라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정부에다가 정책 건의를 하고 정부나 청와대, 그때 청와대였죠. 대통령 있는 그 사무실에 정책 건의를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이 확 바뀐 게 IMF라는 걸 겪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IMF라는 게 1997년 98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주 아픈 그런 경제적인 대불황이었는데 여러분들 97년, 98년이면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근데 그때 이 경제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겪고 제가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무리 우리가 기업들, 관료들,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래도 그게 정책이라는 게 왜곡되고 굴절이 돼가지고 이상한 정책으로 바뀌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굴절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이러면서 이상한 괴물이 탄생을 하고 이런 걸 보고 결국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방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은 정치를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분명히 정치를 하게 될 그럴 분들이 이 방에 계시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거나 시도지사를 하거나 시의원 구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하거나 그럴 분들이 이 방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학생들이 살고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오고 직장 구하고 회사 생활하고 조직 생활해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길러보고 이러면서 뭔가 살다가 삶의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너무나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담고 있는 이 조직은, 이 회사는, 이 부서는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러냐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젠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정치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0년 전에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업은 2류고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그래서 정치가 제일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삼성의 회장이 그때 해가지고, 저때가 95년이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난리가 나가지고 청와대가 뒤집어지고 어디 재벌 회장이 감히 정치에 대해서, 관료에 대해서 이따위 막말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저 회장의 저 발언을 주워 담고 이렇게 이 정치권하고 정치 권력하고 화해를 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저때 KDI라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건희 회장의 저 말을 듣고 그 참 바른 말 했네 싶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잘 나갔고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고, 관료도 우리가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 이렇게 쭉 겪으면서 경제에 관한 한 관료들의 어떤 능력이 저는 다른 나라보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가 사류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랬는데, 저때 제가 생각은, 저는 저때는 정치가 사류여도, 정치가 아무리 경쟁력이 없어도 그래도 나라는 굴러갈 거다. 대한민국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관료들이 좀 중심을 잡고 버티면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IMF 위기 1997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뭐 이런 브랜드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로, 대농, 뉴코아, 대우, 무슨 뭐 기아, 지금 기아차, 수많은 회사들이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IMF 위기 때 주인이 바뀌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때 은행들도 많이 망했고요. 그리고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도 많이 망해가지고, IMF 전에는 우리가 대마불사라 이래가지고 한국 재벌들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랬는데, 대마불사 신화가 깨지고, 은행불사 이래가지고 은행들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랬는데 은행들도 망했습니다. 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가 왜 중요하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래프가 1954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그러니까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54년부터 작년까지 2024년까지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위에 피크가 15%, 1년에 15%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실비실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와가지고, 여러분 톱니바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 말고 추세를 보시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은 1%, 2% 정도 성장하는 그런 아주 저성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슨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은 이 경로를 걸었고, 피크 코리아라는 거는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언론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쓴 말입니다.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이미 피크를 지났다. 한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라는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이 우리 보고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끝에가 지금 현재인데, 저런 저성장이 뉴노멀인가, 새로운 정상인가? 만약 저게 새로운 정상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25년인데
앞으로 2035년, 40년, 2050년, 2060년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제는 쪼그라들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인구가 저 경제 성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인구가 점점 늙어가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2022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 50년, 60년, 70년 가면 아마 경기도 전체 인구 같은 거 거기 나중에 플러스 인천, 대구 정도 되는 인구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사라지고 우리는 주변에 보면 젊은 사람은 없고 늙은 사람만 살고 경제는 쪼그라들고 세금은 거치지 않고 복지할 돈은 없고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북한 핵 문제나 무슨 안보, 외교 안보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시대의 문제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지무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그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때는 독재 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은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게 끝난 게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끝났는데 직선제 개헌 이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8분. 이 8분의 전직 대통령, 아직 윤석열 대통령 현직입니다만 이 8번의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이 8분의 전직 대통령 시기에 아까 제가 산에서 쭉 내려오듯이 우리 경제는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계속 추락을 하고 시대의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8분의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의 비극성 이런 게 완전히 작용을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가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을 안 갔는데 아들들이 감옥을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멀쩡하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987년 이후에 8명의 대통령, 8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세월이 38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맨날 저성장이 문제다, 양극화가 문제다, 저출산이 문제다 입으로만 맨날 떠들고 이거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결국 엄청나게 실패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실패는 결국은 첫째 가장 중요한 실패는 무능입니다.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뭔가 세상을 바꿔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지금 국민들이 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를 하겠다고 다들 뜻을 세우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한 채로 나라가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거는 그냥 평소하고 다름없이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가 저는 제일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는 정치. 여러분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주는 정치.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무능은 부패하고 굉장히 닿아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하고 무능은 직결이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관심이 없는 정치가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 권력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 행사를 즐기고 완전히 허풍쟁이 같이 권력을 가지고 그거 자체를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자기 정치하는 목적으로 삼고 그게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입니다. 부패라는 게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검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그것만 부패가 아닙니다. 부패라는 거는 공적인 지위를 내가 갖고 있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용을 하는 게 그게 부패이고 타락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공직자들 중에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진짜 자기의 직업 윤리에 충실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은 그러면 이제 좋은 정치가 아니라 폭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빠져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이슈들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경제적인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해법은 정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실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산을 이야기했지만 요 세 회사의 차이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엔비디아라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GPU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저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한 12배, 13배쯤 되는 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몇십 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데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미국 증시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엔비디아 주식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지난 1월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게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걸로 죄송합니다. 이거 위에 이걸 이 테두리로 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됩니다. 괜찮아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게 나오니까 그날 딥시크가 새로운 챗 GPT에 필적하는 새로운 상품을 딥시크가 내놓으니까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870조 원 가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다이나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세 회사를 왜 상징적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패권을 다투고 있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 이미 했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얼마나 다이나믹하냐 하면 완전히 체제가 다른 두 나라 아닙니까?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롤모델 같은 나라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인데 근데 이 두 나라가 비슷한 그런 발전 전략, 발전 모델을 가지고 지금 세계 1, 2등을 다투고 이런 혁신 경쟁에서는 미국, 중국을 당할 나라가 유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도 뒤처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명단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맨날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왔다 갔다 하다가 순위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몇 개가 안정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그걸 좋게 말해서 안정적인데 순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메타, 페이스북 같은 회사,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뭐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막 이렇게 새싹들이 막 자라나가지고 그게 경제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끌고 가는데 우리는 뭐 맨날 삼성, 현대 이렇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엄청나게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인재를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동쪽에 베이징에서 텐진에서 상하이에서 저 선전까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서 이 딥시크를 만든 량원평이라는 40살의 공학도 그 사람 같은 인재를 수도 없이 계속 창출하는 게 중국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기업인들한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우리 같으면 한강, 뭐 파리 같으면 세느강 그 옆에 이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인데 더블린에 리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리피강 뚝에 세운 동상들인데요. 저 옆에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강이고요. 저기 보면 뭐 강아지도 삐짝 마르고 사람들이 삐짝 말라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뭉크에 어디 뭐 미술에 나오는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저 뒤에 오른쪽 뒤에 사람은 아마 죽은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있는 것 같은 아일랜드에 19세기 중반에 대기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인구 800만 중에 100만이 아사하고 굶어 죽고 100만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특히 미국 동부에 많이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47번의 미국 대통령 중에 한 20명 정도가 아일랜드 핏줄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비든 외할아비든. 여러분 맥도날드 할 때 MC, 무슨 맥아더 할 때 MAC, 뭐 무슨 오도넬 오브라이언 할 때 O자 이렇게 점 찍는 거, 무슨 피츠게랄드 피츠라고 시작한 이런 라스트 네임들이 전부 다 아일랜드 계통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저때 저렇게 많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1인당 GDP가 10만 달러가 넘고 11만 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36,000달러인데요. 아일랜드 우리보다 3배 정도 되는 GDP 1인당 퍼캐피타 GDP를 갖고 있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게 아일랜드 정치가 엄청나게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로 가만히 있으면서 맨날 뭐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이나 빼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1958년에 저도 저 해 태어났는데요. 1958년에 첫째가 이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력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세계 최대의 공산주의 생산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대약진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 포스터 보면 굉장히 막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고 집단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출퇴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농업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철강을 전국에 조그마한 이런 용광로, 포항제 철강 있는 큰 용광로 말고 조그마한 고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조잡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저 몇 년 안 되는 58년부터 62년까지 저 5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때 중국 인구가 6억 명 약간 넘었는데요. 저때 4천만 명, 5천만 명 가까운 중국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만한 인구가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는 저게 다 끝나고 1966년부터 76년간 10년 동안 마오쩌둥이 저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런 폭정을 문역을 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수백만 명이 맞아 죽고 뭐 고문당해서 죽고 이랬다는데 그때보다 저때 아사 굶어 죽은 중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모택동이 죽고 나서 끝났습니다. 저게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했는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복권을 해가지고 요즘 뭐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시는 흑묘, 백묘 뭐 이러면서 실용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아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을 채택해가지고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은 최근에 14억 넘는 인구가 지금 $10,000를 1인당 GDP가 $10,000를 넘어서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굉장히 미워할 수는 있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중국은 우리를 이제 저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정치의 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라 그러면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제임스빌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위스콘신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위스콘신 입구의 남쪽의 최남단의 도시인데 제임스빌이라는 이 책의 표지입니다. 저거는 책의 표지인데 여러분 나중에 영어 공부할 겸에 저 소설이 아닙니다. 넌픽션입니다. 저 라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 표지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저 제임스빌이라는 작은 도시에 한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있었는데 저기에 GM, 제너럴 모터스, GM 공장이 8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는 파카펜, 볼펜, 파카 공장이 저기에서, 저 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GM 공장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저 GM 공장이 제임스빌이 GM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GM 공장의 근로자, 요즘 같으면 현대 기아차 근로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제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고 그게 미국 중산층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파카 공장이 문을 닫고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파카 공장에 다니던 소수의 근로자들도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임스빌이라는 저 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저 작은 도시에서 저 공동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성장이 멈춤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보면서 몇 번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저 책에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저기 보면 1649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16시간 49분 동안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먹고 어디 가서 자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생생한 한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 책을 보면 미국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요즘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제임스빌 같은 저런 이거는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치학자고 한 사람은 경제학자인데요.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하고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 표지 제일 먼저에 나오는 건데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보면 이게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이렇게 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아리조나주의 그 노갈레스라는 지역이고요. 왼쪽은 멕시코 소노라주라는 데 노갈레스입니다. 저 노갈레스는 같은 인종,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수백 년 동안 쓰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 땅의 절반을 가져가면서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오른쪽 미국의 노갈레스는 건물도 많고 차도 많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위생도 좋고 소득도 좋고 복지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왼쪽에 멕시코의 노갈레스는 저보다 사실 더 황량한 사진도 많은데 사람들이 똑같은 역사, 인종, 문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체제에 어느 제도에 사람들이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사진입니다.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사진은 한국과 북한을 대비시키는 아주 극명한 사진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일본에 보면 도쿄, 나고야, 교토, 오사카 이 지역에 불이 환합니다. 중국은 이게 2000 아마 몇 년 된 사진인데요. 중국은 저 위에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서해를 끼고 있는 모든 중국 땅이 그냥 붉었습니다. 베이징 부근에, 상해 부근에, 저 밑에 선전 부근에 엄청나게 그냥 불이 환합니다. 밤에. 그리고는 한국을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부근이 아주 넓게 환하고 조금 내려오면서 대전 쪽, 그리고 대구 쪽, 부산, 울산 쪽이 환하고 저 옆에 광주 쪽이 약간 환하고 이 정도입니다. 저 동아시아의 인공위성 사진에서 까만 데가 있습니다. 저게 북한입니다. 평양에 불이 조그맣게 보이고 북한 전역이 깜깜합니다. 우리도 남한 북한도 우리가 똑같은 민족의 똑같은 언어의 똑같은 문화의 수천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딱 휴전선으로 나뉘면서 다른 체제에 다른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저런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산이라는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예정이 된 거냐? 미래는 정해진 거냐?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럼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어지간해서는 안 변한다 치면,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체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미래가 만약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어디 교수로 계시는 인구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미래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뭔가를 바꾸려고, 정치를 바꾸려고, 경제를 바꾸려고, 제도를, 체제를 바꾸려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노력해봤자 헛수고니까. 근데 역사라는 게 아까 산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경제고 인구고 전부 다 추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역사라는 거는 결코 추세선 위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길게 보면 아까 아일랜드의 경우,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노갈레스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경우 보면 이거는 역사는 추세선 위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